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모처럼 우리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오르면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도 간만에 기분은 좋습니다. 갈 길이 멀긴 멀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2022년 대한민국의 주가 성적표, 주식 성적표가 나왔는데 G20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22%가 빠졌습니다. 일본도 10% 빠졌는데 우린 22%가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빼고 우리 같이 20 국가 중에 꼴찌의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 먼저 뽑아놓은 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진했던, 꼴찌를 했던 이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 이 고환율 때문에 이랬습니까? 환율의 영향이 큽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소위 이제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소위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증시들이 이러한 달러 강세, 이러한 현상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2022년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글쎄요, 참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부터 보면 대외 변수에 많이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이게 22%도 좀 약간 제가 볼 땐 순화된 거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어떤 필드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하락폭은 진짜 어마어마한 한 해가 2022년이었다. 제 건 더 빠졌거든요.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2022년 성적을 낸다고 그래서 중국 힘들었잖아요. 일본도 무지하게 힘들었잖아요.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엔화도 더 약세였거든요. 그 엔화 약세 대비해서 우린 더 빠진 거니까. 뭐 한 세 가지 이유를 둔다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구조, 중간재 수출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수급상의 문제인데 이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털리는 과정.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20% 이상 빠진 거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뭐 현상들이 발생했고, 세 번째로는 이 파생과 민감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시총 상위 종목에 주로 많이들 투자를 했으니까 반도체가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빠진 요인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환율 문제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달랐던 스탠스 중에 가장 차이 나는 게 금리죠. 금리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빨리 올리기 시작한 거고, 일본은 지금도 사실 어제 잠깐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지만 1년 반 정도 계속 제로금리 상태로 내 있는 데다가 중국은 심지어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그런 어떤 부양과 관련된 얘기들이 우리나라와는 좀 궤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차별되게 빠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어떤 업황에 대한 그 부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1년 내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D램 쪽에 가장 선두주자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겨울 얘기가 굉장히 시장을 뭐 끌고 내리는 모습이었고, 뭐 최근에 또 사실 자동차 쪽도 분위기는 상받고 좋습니다만 주가만 보면 신저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강의 어떤 타픽 종목이 사실 반도체, 자동차인데 주가만 보면 두 섹터가 시장을 가장 먼저 끌어내리고 크게 끌어내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저 중국하고 일본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일본은 미국하고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성적표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우리가 더 안 좋아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구조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미국 시장도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는 사실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더 빠지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조금 덜 반등을 하고 요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1년을 총 넷을 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이 종합적으로 많이 빠진 건데 이 부분은 저는 23년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딱 기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환율만 놓고 보자면 지금 환율이 사실 추세가 깨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사실 일봉이 아닌 주봉상의 추세 라인들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고 사실 올 한 해는 대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보이는 그 구간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띌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보자면 지금 추세가 깨졌다라면 2023년은 오히려 미국 증시가 뭐 요만큼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덜 빠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더 강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전반적으로 저는 23년은 조금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해 주셨으니까 한번 두 분께도 한번 여쭙죠.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중국이 복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일어나고 나서 야 이거 금융 자본의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때 중국이 치고 나가면서 브릭스라는 단어도 생겼고 세계 경제를 이제 떠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이번에 당 대회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진통은 초반에 있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 보복적 소비, 뭐 펜트업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 코로나 잠깐 잠잠해졌을 때 만리장성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때로 서 있더라고요. 분명히 펜트업 소비가 중국에서 활성화되면 그 2008년도, 2009년도를 다시 회상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요게 이제 대한민국 기술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관련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에게 또 주가 모멘텀이 될 거고요. 또 대한민국 내수 경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제발 잘 살아나면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 가만둘까요? 이렇게 되도록. 근데 뭐 워낙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조율은 하겠지만 균형을 맞춰가면서 뭐 중국에서도 요번에 그 당대회 끝나고 나서 안정 속 성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1년도는 안정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가 성장을 붙이는 거 보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뭐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백신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년 전망? 방금 우리 이경락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어떤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하죠. 뭐 원래 몇 년 전만 치면 10% 이하의 경제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2, 3%급도 막 예상이 되고 그럽니다. 이제 경제가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과감하게 올겨울에 10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고 정책적으로 좀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또 글로벌적인 어떤 역학관계상으로는 최근에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또 인플레를 확 내리는데 저해 요인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 효과나 유지 효과를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기도 뭐하고 또 이런 고금권의 금리가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내년에 5% 정도 초반으로 그냥 1년에 스테이블하게 그냥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거냐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포함해서 뭐 제 생각도 조금 비슷하지만 최근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를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과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100명이 얘기를 하면 95명 정도가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뭔가 조금 힘든 일이 나오다가 바닥 찍고 나서 하반기에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증시의 어떤 사이클도 그렇고 경기 침체라는 게 상반기 중에 선언은 되겠지만 그 뒤에는 또 내후년 정도의 경기 회복을 또 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청개구리식으로 좀 반대로 보고 있어서 증시의 어떤 사이클을 이걸로 봐서는 차라리 상반기에 뭐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등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산타랠리 없어요 이랬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타랠리 이후에 이제 내일 아마 밤에 금투세라든가 이런 예산안 통과 이런 거 되면서 성탄 지나고 나서 마지막 폐장일까지 좀 랠리가 있을 것 같고 대주주 요건만 조금 완화가 되면은 큰 매물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세장이 연초에는 예상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래 봐야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화수목 이제는 뭐 5거래일밖에 남지 그러니까 않았죠.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예. 그거라도 하여간 지금 오늘 오른 정도로 올라주면야 너무너무 기분이 제가 좋을 그 텐데. 가을쯤에 나왔을 때 네. 증권에서 두 곳에 연말 지수에 대한 예상치가 있었거든요. 네. 어디에서는 2,800 불렀고 어디에서는 2,050 간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물어보셨길래 제가 딱 중간값 2,400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올라서 2,300 한 60선 정도 네. 되는데 2, 3일 더 오르면 2,400에 수렴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제발 좀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G20의 꼴찌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G20 중 최고 이런 얘기를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원달러 환율이 1,276원 그렇죠? 우리가 그 원화 체질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 이 부분도 조금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위안화도 그렇고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엔화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또 증시를 조금 흔들게 만들었던 요인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네. 목표치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0.25에서 0.5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도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어떤 정책에 대한 고집을 좀 꺾었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러한 시선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현재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노이즈들 중에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이제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됐었죠. 네. 영국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연준을 좀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도 시장에서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내년에 이제 화두는 리세션으로 갈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주요 아젠다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형국이었다면 내년은 이제 리세션으로 갈 거고 결국 그 중간중간에 지금 일본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그 영국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로 이게 점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판단이 좀 필요하다.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 각국의 이러한 환율이나 금리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끝나는 조짐이다. 구로다가 내년 뭐 3월인가의 임기다. 그러면은 그 구로다가 끝나면서 이제 제로 금리 시대에도 일본이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 채권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BOJ의 분위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내년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을 놓치면 영영 때를 놓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차기 차기 총재가 이제 취임하는 것을 앞두고 그 터울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뭐 우려감도 있는데, 근데 이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거든요. 내년 3월 달 정도 되게 되면 BOJ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조금 앞당겨진 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래서 그 엔화가 강세 쪽으로 돌아서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업적인 경합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딪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사실 지금은 완전 거의 그냥 방치 상태였기 때문에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원화보다도 사실 더 심각하게 내렸던 면이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공교롭게도
엔화랑 우리나라 통화가 거의 진짜 반대 방향으로 거의 급하게 지금 급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원화가 1,270원대 네. 중반 정도까지 지금 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엔화도 더 속도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뭐 방치되면서 훨씬 약세일 때 흔히 말해서 자동차 예를 들면은 일본 차가 더 싸 보이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은 그 갭이 좀 줄어드는 모양일 거는 같은데요. 어차피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의 위안화 얘기해 보죠. 중국 위안화도 약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달 들어서부터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동안은 이제 계속 완화 정책을 좀 펴왔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글로벌 경기 내에서 이 중국을 가치 평가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게 워낙 글로벌리 흐름과 다른 방향을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좀 밀고 나가는 그러한 힘들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잠깐 중국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번 12월 달에 증시의 가장 큰 어떤 키워드도 중국이고 결국은 내년 상반기를 끌고 갈 키워드도 저도 역시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리오프닝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커멘트들을 계속 보면 거의 뭐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리오프닝은 거의 하는 분위기로 지금 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해서 중국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위안화가 강해지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뭐 중국 소비 여러 개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죠. 수출상에는 뭐 유리한 흐름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월 말부터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엔화도 꺾였죠. 유로화도 그때 강세로 전환됐고 원화도 강세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위안화도 그 이후에는 강세로 바뀌었는데 지금 엔화가 강세로 바뀌고 있고 원화가 강세로 바뀌는 거 대비해서 중국은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 흐름이. 달러가 아무리 꺾여도 중국은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 경기 부양책 어차피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돈 뿌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안화가 사방에 깔리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뭐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달러 인덱스가 이 꺾이는 게 우리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힘몰아친 것은요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화, 엔화, 뭐 위안화도 같이 다 강세 기조로, 유로화도 다 같이 강세 기조로 바뀌면서 지금 확실하게 게임의 룰은 바뀌고 있다. 안전자산에서의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선호 현상이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씩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달러 시장을 보면서 지금 약간은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안화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약세 강세뿐이 아니고요. 이 위안화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주목해서 얘기를 하죠. 네. 사우디하고의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주겠다, 받아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그 아랍권 정상회의 쪽에 참여를 하고 뭐 빈살만하고 만나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 와서 빈살만이 했던 것과 유사한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MOU도 많이 맺었고 그 아랍권 정상회담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기름에 대한 그 어떤 결제 수단을 위안화를 좀 이용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랍권 쪽에서도 뭐 미국에서 어떤 패권을 조금 더 견제를 한다 이 입장에서 조금은 그쪽에 포지션을 좀 둘 수가 있다고 보면은 위안화가 사실 아직까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뭐 기축 통화 중에 하나긴 하지만 쓰임새로는 많이 통용되지 않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어떤 역학구도 상으로도 시진핑이 사면임 이후에 위안화의 어떤 그 강세라든가 뭐 기축 통화 중에서도 거의 한 2등권 정도 이렇게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누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을 요구를 할 거고 그거에 또 걸맞는 어떤
뒤 배경에 어떤 그런 것들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축 통화인 달러를 위안화가 넘보는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달러 같은 글쎄요. 그런 돈이 될까요, 이게? 근데 이게 예전부터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이야기죠. 뭐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달러와 어떤 위안화 간의 패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 정말 제각각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위안화가 이 그러니까 달러 우리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국제 기준으로 오늘 이제 뭐 그 리튬이나 이런 거 휘트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건 위안화로 매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는데 근데 뭐 미국을 꺾기야.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자, 위안화까지 점검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거죠, 우리 거. 원화. 원화가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276원. 점점 더 강해질 거는 같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지난 불과 한 달 전인데요. 예. 1,440원대 올라가니까 뭐 1,500원은 맞아요. 기본인데다가 예. 심지어는 뭐 1,600원, 1,700원까지도 예.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사람 마음이 또 참 간사해가지고 이틀, 3일 사이에 한 1, 2주 사이에 한 100몇십 원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1,100원대 얘기하죠. 그러게 말. 예.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야지 또 이렇게들 합니다. 1,130원 정도 레벨까지 얘기를 또 하세요. 뭐 줄을 또 그어 보면은 이 정도까지 내릴 수도 있어라고 아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옆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달러 패권의 어떤 흐름이 10월달 이후에 꺾인 거는 분명하고 사실 그런 흐름에서 미국 강세, 나머지 여타국 약세라는 구도가 공고히 됐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도 경기 침체라는 걸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도 뭐하고 뭐 미국도 일단은 달러를 또 어디까지는 강세로 가면서 뭐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를 계속 끌고 갈 수만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풀어주는 모습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0원 정도 언저리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이게 변화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구간입니다만 모릅니다. 2023년에 또 우리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가 또 세계 증시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환율까지 경주마에서 뽑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주제 토크에 앞서서 이거 하나 궁금해서요. 그 경기 침체로 자꾸 간다고 이제 얘기하고 침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주 빠져야 되는데 오늘 해운주 좋더라고요. 해운주가 사실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아. 실적이 되게 좋고 오늘 보면은 뭐 페노션 뭐 이런 종목, 네.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눈여겨 보긴 했었는데 애초에 실적이 좋았고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들이 일정 부분 좀 있었지 않았나 네.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관련된 종목들 뭐 등락은 좀 있겠지만. 굉장히 싸긴 싸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싸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이게 얼마나 추세를 이어갈지까지는 저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것들이 있어 보이나 하지만 분명히 싼 구간이었고 거기에서 좀 나온 그런 반등이지 않았나 실적에 기반한 반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갔네. 이거 왜 그렇지? 나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데. 저는 2022년도 3월 달에 그 컨테이너 오렌지주스가 5,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1,000포인트예요.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물동량 자체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물동량에 대한 기대가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해운 운임의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와 함께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악성 매물, 뭐 박우신 대표님이 썩은 매물이라고 저번에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악성 매물이 상당히 깔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봐도 경기 침체는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해운주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실적이 반영된 건 전 실적인 거잖아요. 물론 전실적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은데 올해는 수입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뭐 무역 수지가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만 오늘 오른 배경은 최근에 아마 대한해운 쪽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용 등급이 약간 좀 뭐 우상향 쪽에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 나온 게 있고요. 아마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실적은 뭐 지난 숫자지만 너무너무 좋은데 뭐 펄을 계산해 보면 정말 2, 3밖에 안 나온다 이런 상태라 너무 심하게 빠져니 이런 좀 반발매가 들어왔을 수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돼서 다시 물동량이 회복이 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유통망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해운주가 다시 한번 바닥 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오늘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주 점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였죠.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아주 화두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일단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민관의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관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주식 시장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전반적인 산업 동향 자체가 돈이 돌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도 지금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었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좀 나서서 어떤 펀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성을 해줘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이 집단의 생리가 보면 참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이죠. 사실 주식 시장은 우리가 경기를 미리 반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갈 수가 있지만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고 일단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시기에 또 투자를 해야 기업이 어떤 산업의 사이클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파른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내년 예산안하고 세법 일괄 합의를 했네요.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 끌더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SK 기업만 대변한 최태원 회장의 얘기는 아니었을 테고 우리 기업들이 요즘 이렇게 힘들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겠죠. 네. 그 아무래도 저는 TSMC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발언 보니까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아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이 물줄기를 함께할 수 있는 산업은 정부가 펀딩이라도 조성해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정한 민생은 뭐 여야 공방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뭐 국가 뭐 지원 산업 뭐 이렇게 적극 지원 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펀딩 조성하는 것도 참 시장에서 원하는 하나의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탄소 중립도 단순히 비용 문제를 두기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탄소 중립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뭐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2050년까지 써야 될 돈이라고 작년도쯤에 추산을 해보면 뭐 한 600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비용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저 비용까지 쓰면서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뭐 사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저 돈을 써서 우리가 그렇게 공헌했다고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사고의 전환을 좀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걸 비용으로 생각지 말고 탄소 중립을 위한 갖가지 뭐 방침들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든 뭐 그분의 표현대로면 산업화해가지고 이것도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시장에다 좀 알려주고 이런 것들 각각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또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요 속보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인데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현행대로 대주주 10억, 100억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거 큰일 났네요. 이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건 어떻게 저 속보 좀 풀어주시죠. 예. 저거대로면은 일단은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는데 네. 2년 정도 유예라고 하니까 시장에 이건 반기는 거고. 반긴다기보다는 이제 막 화가 났다가 조금은 진정되는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양도세가 일단은 또 발등에 불입니다. 왜냐하면 저 상향 얘기를 기다리면서 예. 원래 11월 말부터 물량이 많이 나올 것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50억 얘기, 100억 얘기 나오니까 한번 뭐 정부의 그런 좀 방침이나 그런 기대값들을 가지고서 끝내 안 팔고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10억으로 만약 그냥 설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올해 말까지 안 팔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 이제 물량으로 보면 내일부터 그래요? 진정되지 않은 물량들,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한 개인이나 이제 친족 간의 어떤 10억 이상치의 물량이 네. 오버된 그 갖고 있는 보유 물량들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굳이 뭐 양도세 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10억으로 생각을 정리가 할 된 것 테니까.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안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합산 10억이면 예.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바라는 건 저 100억이었습니까? 100억이었고 원래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게 100억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한 건 절충한 10억. 것 같은데 지금. 절충이 안 된 절충이 건데요, 아니라 저거는. 안된 그냥 원래 절충안이 3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아예 안 된 거네. 안 된 거죠. 이게 개별 종목인지 아니면 종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예, 어쨌든 이제 일단 일보 속보가 뜬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우리 경주만 끝나고 뉴스를 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 상황, 그 얘기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동안은 저 달러 강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이익을 봤던 것도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그 수출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소위 이제 수출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힘들 수밖에 없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경제 자체도 이제 긴축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뭐 앞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돌아섰을 때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돼야 되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거죠.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자를 뭐 싸게 해준다던가 뭐 아니면 자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게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예산안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예산안 처리가 지금 뒤로 미뤄진 게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 때문이었거든요. 네. 법인세가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양쪽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대주주를 10억으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는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은 저 조건을 그냥 이제 양보를 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간 것 같은데 참, 유예하는 걸로 하고 네. 그냥 10억은 그냥 그 선에서 참 받았다 이렇게 진짜 가는 이거 거죠. 저 제도도 참 유감스러운 제도인 게 우리나라처럼 대주주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10억 이상의 대주주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나왔네요. 여야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세율 인하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트럼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 같은데요. 예. 좀 과감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예. 1%씩이면 좀 약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부분도 처음에 했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저 정도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보 얘기 나눠봤고요. 삼성 얘기 좀 하죠. 삼성 얘기. 지금 이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또 한 번의 최첨단 D램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DDR5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DDR5가 이제 대중적으로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인텔에서 이제 새로운 또 시스템 반도체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요게 그 자율주행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 용량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그 나노 공정으로 넘어갔고 요거를 성공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 이번에 SK 하이닉스 11월 달 분위기 보니까 적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수출 판매량이 47%가 11월 달 줄어들었어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이제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과연 펜트업이 발생하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니까 주식은 내년 상반기 정도의 저점을 잡아놓고 삼성전자를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는데 어차피 DDR5가 내년에 또 시작되니까 그 시기와 함께 판매량과 마진율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램은 어차피 삼성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메모리 분야에서. 네. 근데 이제 D램이 또 최첨단으로 개발을 했다. 근데 요즘엔 비메모리가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반도체 시장 뭐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단위수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그 D램 시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거의 한 1대4 정도 수준으로 그 시장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체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의 20% 정도 범위 안에 있는 D램 시장에서 선두권 회사를 갖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존재감이 좀 미미한 상태죠. 그럼 그거는 반대로- TSMC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비롯해서 뭐 중국의 대만 쪽에 여러 기업들이 있고 또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일본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회는 널린 거죠. 우리가 뭐 D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파운드리나 그 비메모리 쪽으로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삼성의 어떤 의지로 많이 표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그 구축을 해놓은 어떤 상황을 깨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고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지만 아까 우리 뭐 SK 회장님의 얘기도 있었지만 대만이나 중국이나 공이 제가 생각하는 건 정부가 앞장서서 흔히 말해서 굴기라는 걸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업들 보러 사실 하라고 할 뿐이고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 그렇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게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비해서 매우 매력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좀 네가 알아서 잘해볼래 이러는 거 정도?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온도차가 심한 것이 결국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우리나라 기업만 갖고 혼자 하기에는 다른 나라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들에 비해서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오사트라고 하거든요. 후공정 패키징 이제 보따리를 잘 써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오사트 업체들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대만이나 일본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해요. 우리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오사트 업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둬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가 매력이 없는 게 비메모리는 뭐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다양하게 마진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또 한 번 투자하고 나면 또 엄청난 또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비메모리가 맞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오사트 육성 정책 이런 게 펀딩으로 조성돼야 된다. 아마 최태원 회장도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막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쪽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축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부터 축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커지는 한참 좀 것처럼 걸린다. 예,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준비 안 됐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마당에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6만 전자 아직 못 갔고 어제는 5만 8천 원의 종가였단 말이에요.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를 포함해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시간이 보고요.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저가다. 근데 삼성전자를 의심하면 주식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몇십 년간 예. 벌여온 여러 가지 주가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줬던 게 삼성전자의 주가거든요. 예.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내년 하반기에 터닝을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 관련돼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우리가 이제 물잔을 한 잔 이렇게 따라 놓고서라도 예. 이게 뭐 반밖에 안 남았어, 뭐 반이나 남았어라고 하듯이 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디램에서는 일단 뭐 궁극의 1위 업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 사실 이쪽이 더 훨씬 매력적이죠. OPM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한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먹을 거리들이 더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네. 앞서 뭐 오사트 업체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지원들이 벌어졌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매력이 그렇게 있는 구간은 아니고. 견딜 수 있으면 담아라. 예. 근데 이게 좀 말 그대로 장기로 봐야겠죠. 얼마나 장기입니다. 뭐 그래도 최소한 연 단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 단위로 예. 가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망? 지금은 뭐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시장 거래량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다가 과감한 베팅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무슨 기술주냐.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서서히 담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좀 같아요. 더 보고? 네, 좀 더 기다렸다가 그래요. 기술주 진영에 대한 관심이 좋아졌을 때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하 동문이죠. 근데 다만 그냥 어떻게 분할을 해서 좀 사보는 전략으로 나서실 분들은 지금 가격 흔히 말해서 육자 밑으로 내렸을 때 담기 시작하는 것들은 앞서서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인 성과로는 유리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사시고자 하는 어떤 전세 수량이 있을 때 그걸 뭐 내일 다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눠서. 한 100분할 정도 해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잘게 썰어서 네. 100분할요? 예. 매일 아침 10시에 한 주씩. 12주씩 사야지 이렇게. 12주. 예. 10주면 59만 원. 그죠? 59만 10주씩.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어제 왜 요동친 거예요? 일단 뭐 리튬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결국 우리가 이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고점에서는 조금 내려왔어요, 이 리튬이. 근데 사실 올 한 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딴 것보다 이게 이제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리튬이 돈이 되니까 돈 냄새가 나니까 기업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룹사로 볼 수가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고 예전부터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회사는 과거에 이 경협주가 막 난리를 치던 시절에 나름 또 엄청난 시세를 줬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토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광물 개발 스토리였거든요. 결국은 이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광물 쪽을 다루는 이제 자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리튬도 결국은 광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재단의 이슈가 나올 때 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 종목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포스코 엠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리튬과 관련돼서는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게 조심도 해야 되고 리튬이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좀 잭팟이 터지죠. 이미 터진 기업들도 있지만 향후에 잭팟이 터질 기업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이 리튬 관련 섹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엔텍이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 됐는데 그래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에
치다 보니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이. 네, 그러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이 리튬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거 낚싯배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삼원계 배터리, 니켈 기반의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저는 그 리튬 가격 중국에서 뭐 그 전기차 생산 증가, 뭐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니켈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하이 니켈과 전고체 요 조합이 최상의 배터리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개에서는 리튬항도 있다. 그리고 리튬항은 자동차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LG전자도 LG 에너지솔루션도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론이나 하늘에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리튬의 지금 가격 이상 급등은 저는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이것도 그 최근에는 조금 소외됐었던 것 같은데 챗봇 얘기 나오면서 GPT? 네. 이건 뭐예요? 챗봇 GPT는 뭡니까? 요즘 GPT 자체는 뭐 이렇게 모의 약자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 원래 이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I 스피커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상담도 요즘에 그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명령을 우리가 음성으로 내리면 뭐 알아듣고 음악 틀어드릴까요? 뭐 음악 틀어드리고 뭐 그런 것까지 TV 프로그램 뭘로 바꿔줘 이러면 또 채널도 바꿔주는 정도까지는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오픈 AI 쪽에서 나온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뭐 단어를 하나 넣어주면 장문을 하거나 시를 써주는 정도까지 진화가 됐다라는 거고 뭐 감정을 좀 표현을 해주면서 생각지도 못한 답들 같은 것들을 좀 보내준다라는 것에서 오픈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뭐 2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슈를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갈 길이 먼 거죠. 뭐 이게 데이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야 되고 딥러닝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신박한 개념으로 단기 테마는 만들 것 같은데 뭐 관련돼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여러 기업들까지 미치기에는 조금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리 안 해보셨죠? 달리. 네. 달리인가 그 여기서 만든 이 회사에서 만든 그게 있어요. 그 그림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거를 한번 보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저는 아직도 누구야 뭐 TV 틀어줘 이러면 그거 틀어주고 누구야 뭐 보여줘 그럼 보여주고. 그건 AI가 아니죠. 그냥 챗봇 그야말로. 아니, 그게 근데 신기술은 지금 당장 숫자를 당연히 못 찍어내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저인데 다 가입해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이게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들더라고요. 노래 가사도 지어주고 작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량의 DB와 이제 앞서 이제 딥러닝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IT 인프라가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인프라가 또 확충이 되는 그 산업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GPT가 저도 무슨 약자인지 모르는데 이게 아마 GPT 2, 3, 4 해가지고 그들만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였어요. 그걸 가지고 챗봇을 만들었다 이래서 챗 GPT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오픈 AI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것도 참 재미난 거죠. 어떻게 보면 구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가 이 오픈 AI라는 회사고 사실 구글은 챗 GPT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빨리 진보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인공지능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뭐 12월의 막바지입니다. 우리 경주마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니까 오늘까지니까 다음 주 한 주예요. 2022년의 경주마는 다음 주 한 주까지고 이제 2023년에 뵙는 건데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남은 2022년만이라도 좋은 소식으로 경주마가 좀 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땐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